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본능 직설하고, 오늘도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의 최진 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지난주에 두 분께 총선 결과 전망해달라고 했는데 두 분 다 왕창 틀렸습니다. 그죠? 크게 반성합니다. 최창렬 교수는 민주당이 과반수 안 될 거다라고 네. 했고, 최진 원장님도 매우 신중한 모드로 이야기하시고, 특히 조국 혁신당 돌풍 이거 역풍이 있기 때문에 거의 그렇게까지 안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 틀렸죠? 이건 제가 할 말이 있는데 하면 돼 있습니까? 예, 해보세요. 저는요 여기 방송 와서 일관되게 주장한 게 뭐냐면 선거는 막판까지 박빙이고 네. 그렇죠. 그래서 중도층을 조금 더 가져온 쪽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박빙으로 이겨서 승리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잘하면 막판에 민생으로 집중적으로 쏟아부으면 국민의힘도 약간 이길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그 막판을 못 쏟아내면 곳곳에서 박빙으로 패배할 거라고 했는데 보면요 지금 민주당이 5.4%겠습니다. 전체 득표율에서는. 맞아요. 예. 네, 5.4. 100배. 이게 소선거구제의 폐해죠. 그러니까 전체 아니 그리고 소선거구제 폐해라기보다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다 박빙이었어요. 어느 유력 언론은 뭐라 하냐면 수도권에서는 1% 벽 때문에 완승과 완패가 엇갈린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래서 불과 차이는 5.4%인데 민주당이 71석을 더 가져갔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막판에 조금만 잘했으면 오히려 박빙으로도 이길 수도 있는 선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아니, 네. 저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보면서 야 우리 정관용 앵커께서 틀림없이 질책을 하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왔어요. 당연히 뭐 그렇게 받아야 되고 그래서 제가 또 이 민심을 제가 못 읽는구나. 이걸 아주 철저히 반성했습니다. 저는 할 말 없습니다. 그런 건 우리 최진 원장님 말씀하신 건 다 감안해서 말씀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과반도 못 넘겼는데 과반을 못 넘길 거라는데 확 넘겼으니까 제가 아주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아주 철저히 제가 성찰했습니다. 네. 어쨌든 뭐 보수나 진보는 결국 양쪽 똘똘 뭉쳤고 끝까지 막판에 이제 중도층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제발 좀 민생에 올인해달라라는 강력한 어떤 경고 메시지, 분노의 저는 메시지를 던졌다고 보는 거죠. 정권 심판의 열풍이 이렇게 거셀지 두 분 다 사실 솔직히 예측 못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건 그렇고 이제 전반부 공통 질문 이번 주에 뜬 인물 진 인물부터 뭐 대략 예상은 됩니다만 최창렬 교수 뜬 인물? 전 김재섭 당선인이라고 생각해요. 한강 강이북 한강 북쪽에서 강북 쪽에서 김재섭 후보가 이제 이길 거라는 전망도 있었어요. 특히 제가 사는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었는데 지역구세요? 제가 쌍문역에서 거의 매일 아침에 나오면서 김재섭 후보 부부를 봤거든요. 속으로 이기겠다. 속으로 이건 제가 맞췄어요. 속으로. 그리고 안긴 후보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하여튼 결과는 그렇게 나왔는데 김재섭 후보가 왜 제 뜬 인물로 오냐면 이 당선인이 원래 그 대통령의 쓴소리를 많이 했던 편이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도 그냥 이번 후보 말고라도 젊은 사람이 참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던 터였어요. 저희 방송에도 자주 출연했었고 어제도 인터뷰했고. 그랬군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아주 상당히 역할을 할 수 있겠다. 단순히 젊다는 걸 떠나서 생각이 반듯한 것 같아서 또 언론도 조명하는 것 같고. 왜냐하면 어쨌든 그 가장 어려운 지역에서 됐기 때문에 맞아요. 18대 때 신지호 전 의원이 되고 나선 앞서는 이제 김근태 뒤에는 인재근 이렇게 부부가 했단 말이죠. 저는 그래서 뜬 인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언론이 주목한다는 거 어제 제가 물어봤어요. 총선 후에 가장 많은 언론 인터뷰를 하는 당선인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루에 10건 한다. 그렇군요. 저는 그렇게까지 몰랐고요. 최진 원장 금주했던 인물? 저는 뭐 이재명 조국이 뜨는 건 뭐 세상이 다 아는 얘기고 저는 이추도 떴다. 이준석, 추미애 두 사람이 추미애 지금 뭔가 육선됐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장 뭐 1순위죠. 그래서 벌써부터 국회의장은 정치적 중립이 아니다라고 벌써 포문을 열고 이준석 대표도 뭐 벌써부터 탄핵 얘기하고 아주 대표급 초선 아니겠습니까? 두 분이 참 어떻게 보면 한많은 정치인인데 와서 또
한풀이 정치하지 않을까도 조금 걱정이 됩니다. 추미애 또 의원은 뭐 굳이 그렇게 뭐 한많은 정치인까지는 아니지 않나요? 취면 오히려 윤석열 총장이 한을 맺히게 해서 아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내 들어오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예. 엄청나게 센 반면에 어떤 과거 공격 포화를. 법무장관 검찰총장 시절이 다시 대립이 다시 그렇죠. 네. 네. 금주의 진인물로 가봅시다. 최창렬 교수 진인물. 저는 역시 한동훈 위원장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저기 우리 최진 원장께서도 지목을 해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른 정답을 몇 개 갖고 왔는데 그냥 한동훈을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동훈 위원장이 열심히 했는데 어쨌든 결과가 너무 안 좋았고 예상 외로 안 좋았고 또 홍준표 대구시장이 연일 비판을 쏟아내고 있고 예. 뭐 그런 부분을 떠나서라도 한동훈 위원장의 전략 실패는 아마 본인이 감수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지적했던 바인데 이번 선거는 아무튼 대통령과 차별화를 못하면 진다라는 그렇죠. 게 저의 주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차별화에 실패했고 뭔가 시도를 하는 듯 하다가 항상 뒷심이 약했고 너무 대통령 의식했고 그래서 정치인으로서 그 부분을 뚫고 나올 수 있을까라는 앞으로도 말이죠. 앞으로도 물론 기회가 있겠죠. 소중한 자산이기도 한데 그런 점에서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걸 고칠 수 있으면 쓰임새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여전히 그 기질을 가지고 간다면 저는 쓰임새가 없을 것이다. 아무튼 간에 결과론적으로 예. 사후적 분석으로 한동훈 위원장은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상당 기간 네. 지금 이제 이번에 출마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배지도 없고. 바로 다가올 전당대회에 나갈 상황은 전혀 아닌 전혀 거고. 아니죠. 네. 그럼 상당 기간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권으로부터 콜을 받을 상황이 별로 안 보여요. 그죠? 네. 별로 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2년 후에 지방선거인데 너무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았고요. 네, 너무 많이 남았어요. 네. 네. 그동안 무슨 계기가 있으면은 기회가 될 텐데 선거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없어가지고 특별한 기회가 있을까? 물론 이제 그 국민의힘 내부에 여러 가지 이제 지형 변화로 해서 뭐 정계 개편이 있고 뭐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이렇게 된다면 또 모르겠는데 네. 지금 봐서는 여전히 대통령의 권력이 3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아직은 그것도 뭔가 계기가 안 보입니다. 안 보인다고요. 어쨌든. 근데 어려운 선거가 임박하면 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네. 본인 입장에서는 좀 그렇죠. 차분히 휴지기를 갖는 게 낫죠. 최진 원장은 금주의 진인물? 저는 이제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좀 안타깝다라고 친 인물이 이를테면 국민힘에서는 박진 의원이고 민주당 의원에서는 김두관 의원 네. 두 사람이 이번에 원내에 들어왔으면 대권 주자로서 상당히 좀 왕성하게 활동을 할 텐데 대국민 이미지도 뭐 상당히 좋은 편인데 여야에서 각각 예. 중진들이 그렇죠. 좀 안타깝게 좌절된 게 좀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네. 자, 뭐 이런 총선 결과 두 분 다 솔직히 뭐 제대로 예상은 못 하셨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시는지부터 한번 차분히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역시 정권 심판원이 대단히 거셌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밖에 다른 어떤 이유도 이제 안 되는 얘기고 김준효 후보나 양무석 후보가 끝까지 그 논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의 지역구에서도 이겼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을 왜 안 했겠어요. 그 유권자들도 했겠죠. 그 지역구 유권자 분도 하셨겠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혼을 내줘야 되는 게 대통령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예, 네, 그래서 예. 정말 앞으로 어떤 행태를 보일지 모르겠는데 정권에서 이 상황을 그냥 뭐 병가지 상사다라고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당이 이렇게 패배한 적은 한국 헌정사상 없습니다. 4년 전에 때 졌던 거는 야당이 때 졌던 것이고. 야당 시절이고 이건 여당이 이렇게 진 건 없습니다. 전혀 최초에. 없어요. 그래서 예. 이거는 보통 비상하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이걸 적당히 뭐 그냥 졌다. 지난 4년하고 비슷하지 않느냐. 또 일각에서는 뭐 5석 더 었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건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상황은 결국은 대통령이 그동안에 오만 그리고 불통했던 거 선거 기간 4월 1일이라도 그랬잖아요. 의정 갈등에 대한 대통령의 태도가 도저히 그 납득되지 않았던 것이었고 이건 단순한 사후적 분석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해 왔던 거예요. 예, 그로서는. 예. 그리고 대통령의 그 이태원 참사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도 그렇고 말이죠. 보편적 상식으로 너무 이해가 안 갔던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국민이 냉엄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심판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호주 대사 임명. 호주 대사 임명도 물론 빼놓을 수 없죠. 그 부분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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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거를 뭐 일주일 10일 전까지도 언론들이 전부 다 박빙으로 봤어요. 곳곳에. 이게 중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 보수 진영은 잘 뭉치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결국 막판에는 보수와 진보가 똘똘 뭉쳤다고 보는 거고
마지막까지 기다리던 중도가 조금씩 다 민주당 쪽으로 넘어와서 전반적으로 박빙을 이루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약간 옮겨갔지만 보수나 진보가 아니라 중도가 이탈했다라는 점, 이게 이제 엄중하게 이해를 뼈아프게 느껴야 되는 겁니다. 중도층은 한번 등을 돌리면 쉽게 오지 않습니다. 보수는 금방 돌아오는데 진보는 그런 점에서 훨씬 더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은 이 중도의 등돌림 현상에 대해서는 이번 선거 결과를 정말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뼈아프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뭐 선거 끝나자마자 홍준표 시장 또 이준석 대표 뭐 이런 분들이 또 아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네. 뭐 그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는 것부터 시작이 바로 총선 패배의 맞습니다. 출발이다라는 식의 지적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뭐 자기 혼자 윤 대통령 혼자 힘으로 대통령 된 듯한 행동 뭐 이런 식의 발언들. 그리고 어떤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 그런 어떤 오만한 어떤 그 독선적 행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거 끝나자마자 다 지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대통령실이 말이죠, 용산에 이준석 대표 내모는데 6개월을 소비를 했어요. 얼마나 많은 쓸데없는 자중질환을 일으켰어요. 다른 명분을 해가지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연합이었던 안철수 의원의 당선인 몰아내고 또 나경원 전 의원도 초선 의원들 연판장 돌리고 말이죠. 연판장 돌려서 주저앉히고. 주저앉히고 그리고 이승민 전 의원 내치고 그러면 도저히 정치를 하는 모습 태도들하고는 좀 대단히 이례적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막 그런 게 다 포함됐을 겁니다 아마 이 선거 결과에. 동의합니다. 국민의힘 하면 딱 떠오르는 간판 스타들이 있지 않습니까? 방금 이준석, 뭐 나경원 그리고 안철수 쭉 있는데 중진들을 뭐 이런 분들. 완전히 주저앉혀서 그야말로 뺄셈 정치를 한 거죠. 그게 많은 중도층들 짜증나게 하고 특히 보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좋아했던 스타 정치인들인데 이게 대통령 주저앉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당히 그래서 다 앵그리 보수들이 샤이 보수로 돌아섰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주저앉혀진 분들이 그래도 그냥 선거가 있으니까 가만히 있다가 선거 끝나자마자 그렇죠. 안철수 의원 대뜸 나서서 그 박정훈 대령 특검 나도 찬성표 던지겠다. 바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정치는 냉엄한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래도 앞으로 윤 대통령이 총선에 이제 아무런 영향을 해서 못해요. 다음 총선에. 전혀 관계 없습니다. 국회의원 임기가 더 길어요. 길기 때문에 이제 3년밖에 안 남았고 대통령 임기가 그래서 아마 이 국민의힘 내부도 상당한 전 분화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도 더 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번에 지금 의석이 108석을 얻었잖아요. 국민의힘이. 근데 이게 8석을 제외하면 100석 미만으로 가면 뭐 아시다시피 탄핵이나 거부권 행사는 모든 면에 최악의 상태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요. 최근 이렇게 명단을 뽑아보면 자칫하면 8명 이내로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 있죠. 충분히. 그 이상 나올 수가 있는. 당장 지금 저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까지도 거론하는 당선자들이 막 있잖아요. 아마 넘어갈 거 만약에 그 거부권 행사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되고 만약에 재의결이 있으면 전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많이 나오고 생각해요. 가결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죠. 아주 큽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대통령이 일단 감안하고 가야 되는 거고. 그렇죠. 아무튼 이제 1차적인 모든 잘못은 대통령과 그 부부에게 있다. 뭐 이건 뭐 보수 언론까지 다 지적하는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든 좀 극복해 보려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를 만들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실패했잖아요. 실패한 거죠. 완전하게 실패한 거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제일 큰 잘못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두 가지. 하나는 팀플레이를 못한 거죠. 혼자 원맨쇼이지 않습니까? 그게 아쉽더라고요. 집권 여당의 간판 스타들이 많은데 동시에 뭐 안철수, 나경원들 쫙 몰려다니면서 한번 멋있는 그림을 보여준 경우를 한 번도 보지 못했고. 근데 혼자만 다녔어요. 혼자 좀 아쉽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셀카 대권 노름하다가 이런 표현 쓰는 거 아닙니까? 그냥 혹독하게 정치 초년생 철부지라고 얘기했는데 거기다가 말이죠. 정부 여당의 메리트 장점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이나 뭐 이런 면에서 뭐 쏟아 부을 수도 있는 거고 뭐 포퓰리즘 오해받을 수 정도로 내놓을 게 많은데 그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2조 심판론만 같아요. 계속 심판론만. 어떻게 여당이 잘못했는데 야당을 심판을 하겠다는 거니까. 저는 이게 그 정치 초년생이면서 평생 검사로 살아온 그 한계가 그대로 노정됐다고 생각하는 게
검사 출신 상명하복에 익숙하니까 초창기에 대통령한테 김건희 여사 건 관련해서 조금 이렇게 들이받는 듯 하다가 결국은 주저앉고 말고 네. 두 번째는 뭐 이조 심판론, 운동권 청산론이 아마 이 한동훈 위원장의 마음속 뼛속에는 진짜 진짜 그분들을 미워하고 있다고요. 범죄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검사 출신으로서 그게 드러난 그렇죠. 거예요. 예.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예. 일단 제일 이해할 수 없었던 게 운동권 청산론이었어요. 그건 너무 시대에 안 맞아요 지금. 운동권 청산을 갑자기 왜 합니까 지금? 아 근데 본인은 그게 뼛속까지 느끼는 삼켜 것 같아요. 있으니까. 그러니까 머릿속에 물론 저희 추론이긴 한데 운동권, 종북 이런 것들이 약간 등치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고정화돼 있지 않느냐, 고착화. 저는 이제 조금 다른 게 이제 그런 주장도 맞다고 보고 해야 된다고 보는 건데 그게 전부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일부여야 되는 거지. 다른 집권여당의 장점이라는 하나도 없고 그것만 몰빵을 하면 아무튼 그렇게 등 돌리는 거죠. 대통령과 선거 지휘를 책임진 비대위원장 둘의 어떤 이런 잘못들이 겹치면서 민주당이 뭐 꼭 엄청 잘해서라기보다 물론이죠. 압승을 거두었는데 압승 거둔 민주당의 분위기 목소리 한번 듣기 위해서요. 저희 프로에 오랫동안 고정으로 나오셨던 분이죠. 더불어민주당의 국민소통위원회 수석 상임부위원장 조승연 부위원장 전화로 연결해서 잠깐 이야기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승연 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아무튼 선거 압승했으니까 민주당에 대해 축하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예, 지금 당내 분위기 어때요? 지금 뭐 당내 분위기는 어쨌든 총선에 승리를 했기 때문에 기쁘다는 말은 맞지만요. 그렇지만은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특히 민주당한테도 아주 엄중한 상황이라고 인식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황충원 참배 그 표정과 언행만 보더라도 볼 수 없었던 엄숙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야당의 압승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하고 집권 여당의 참패라고 생각을 해야 하고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야당은 반사 이익을 누린 것을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151석이 사실 목표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정도면은 충분히 윤석열 대통령의 불성실, 불통, 그리고 무능과 무책임, 오만과 독선에 대한 그런 실정에 대한 충분한 정권 심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정도가 목표였는데 사실은 그보다 훨씬 많은 의석수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면은 1987년도 헌법 체제 하에서 선거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의석을 야당이 우리 민주당이 받았고요. 윤석열 정권은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5년 내내 여소야대 상황에 놓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이것은 정권 심판을 넘어서 국민들께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위임했던 그 권력을 사실상 회수했다. 그래서 대통령 힘을 빼서 그것을 입법도 특히 민주당의 힘을 실어준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더 민심을 무겁게 또 무겁게 받아들여서 더 낮은 자세로 절실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대통령한테 준 권력의 상당 부분을 회수해서 입법부에게 줬다. 그러면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그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손을 내밀고 야당 대표를 만나고 뭔가 민생 정치를 위해서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 대표를 만나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이재명 대표를 중범죄자 피해자라고 하면서 안 만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좀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의 책임자 한계이기도 하지만은 그게 뭐가 문제냐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시를 떠나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한 우리 당원들 그분을 당대표로 만든 우리 민주당원들과 어떻게 보면 절반의 국민들에 대한 존중감을 보이지 않은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거는 통합과 협치의 자세가 전혀 아니었던 거죠. 그런 부분부터 일단 고쳐야 대통령께서 시정을 하지 않으면은 정말 이 탄핵 저지선에서 8석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날리면 당한 분들 안철수 전 대표 나경원 의원 같은 부분은 사실상 그 8표로 이탈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더 엄중하게 생각하고
확실히 변하지 않으면은 더 큰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변하지 않으면 더 큰일은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사실은 탄핵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영수회담 안 하는 것은 절반의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도 탄핵이라는 단어를 안 하는 이유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나머지 절반의 국민들, 우리 당이 그렇죠. 아닌 그렇죠. 그분들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탄핵이라는 단어는 올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지만 이번에 이 선거 결과로 봤을 때는 정말 여권에서 8명만 이탈을 하면은 법률안 거부권도 무력화가 될 뿐만 아니라 개헌도 가능하고 탄핵도 가능한 수치이기 때문에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에서 더 엄중하게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비서실장 국무총리 인선 금방 할 것 같더니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조금 더 시간이 더 걸리는 모양새고 언론에 슬슬 나오는 명단을 보면 뭐 원희룡 비서실장, 권영세 총리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이 정도 카드는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요, 이제 그분들에 대한 어떤 뭐 호불호를 떠나서요. 예. 국민들이 인식하는 거가 어떻겠습니까?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는요. 어쨌든 대장동 1타 강사로서 이재명 저격수였고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개항을에 자객공천이 온 거 아닙니까? 예.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을 지금 뭐 비서실장으로 한다든지 또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윤핵관으로 인식이 돼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을 비서실장으로 했을 때는 좀 이게 뭐 협치의 노력이라든지 이렇게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무총리 같은 경우 야당이 동의를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국무총리는 좀 신경을 더 많이 쓸 텐데 비서실장은 내가 임명권이 있으니까 내가 하겠다. 그 예전식 그대로 하면요. 비서실장을 윤석열 대통령의 윤핵관이라든지 강경파를 이렇게 임명을 해놓고 국무총리 동의를 해달라? 이건 또 대화의 자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거기에 어떻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안 좋은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원희룡, 권영세 정도 카드로는 안 된다 이 말씀이고 대화를 하려는 자세가 어떤 변화의 모습이 전혀 안 보이는 그런 카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민주당은 어제 이 정부 여당의 반성과 성찰 국정쇄신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 이걸 수용하면서 시작된다 이렇게 메시지를 냈는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이제 민주당이 사실 이건 특검법 그 해병대원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해 9월에 발의가 됐고요. 이미 패스트트랙 탔죠. 그렇죠. 패스트트랙을 탔기 때문에 지금 새로 낸 법안이 아니라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법안이 된 거죠. 근데 이 처리 과정에 있어서 기존 같으면은 당연히 그 여당 집권여당이 거부를 하겠지만은 이제는 민심이 바뀐 거 아닙니까? 국민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이 많이 줄어들고 야당 선거, 그러니까 총선이 대통령 선거보다 먼저였지만 다시 민주적 정당성을 다시 한번 되찾게 된 거 아닙니까? 야당.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자세로 표결에 임해야 된다는 뜻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그동안 다른 특검도 아니고 대통령실이 개입을 해서 부실 수사를 하고 꼬리 자르기 의혹이 있었다는 의혹이 계속 있었는데 이종섭 장관 같은 경우를 해외로 뭐 런종섭이라는 밈이 생길 정도로 아주 불투명한 의혹이 아주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는 수사기관이 부실하게 수사를 했고 그 부분에 의문이 있기 때문에 특별검사를 통해서 제대로 한번 수사를 해야겠다. 그게 이제 검찰 정권에 대한 경고인데 그 국민의 경고, 야당의 경고를 받아들이는 자세를 보여야지만 뭔가 변했다는 메시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뭐 다음 회기로 넘어가기 전에 빨리 처리를 해야겠다. 이런 국회 안에서 유종민을 찾겠다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처리되면 이거는 거부권 행사하지 마라. 그렇죠. 거부권 행사했다가 제의하게 되면 어쩌면 뭐 이미 안철수 의원은 자기 찬성표 던지겠다고 했으니까 바뀌겠네요. 그죠? 지금 그 상당히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올 가능성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날리면 한 사람뿐만 해도 안철수, 나경원 그리고 그 누구냐 그 전 대표 김기현 전 대표 김기현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불명예스럽게 날리면 당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이렇게 모욕을 당한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이탈표가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런 것까지 정무적인 고려를 해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네, 이재명 대표를 만나느냐, 또 비서실장과 총리를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또 이 해병대 관련 특검법 받아들이느냐, 요 몇 가지들이 국정이 바뀌는가의 바로미터가 될 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여기까지 네네. 듣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수석 상임 부위원장 조승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두 분은 이 민주당의 분위기 또 지금 그 대통령에게 이러이러한 건 최소한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그 조승현 부위원장인가요? 네. 이분 말이 100%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 거의 99.9% 일치합니다. 이렇게 안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더 이상 다른 분도 또 다른 생각 가질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총리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할지 모르겠는데 야당에게 어떤 사람이 좋겠습니까라고 물어야죠. 그렇게 했어야 돼요. 꼭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정국이 풀릴 것이고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야당 의석이 워낙 많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정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국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젠 바랄 수 있는 건 국민의 지지율밖에 없어요. 지지율이 만약에 아까 조승현 부위원장 이분 말씀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지지율이 올라가면 말이죠. 의석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그건 절대로 야당이 함부로 못합니다. 그건 모든 것은 오로지 윤 대통령 하기 나름이에요. 총리를 어떻게 하냐. 총리 인선 방식도 그렇고 그렇죠. 태도도 그렇고 비서실장도 마찬가지고 최상면 특검 받아들여야 되고 김건희 여사 특검도 받고 이렇게 된다면요. 의석 잃어도 오히려 더 기회될 수가 있는 거죠. 과연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제가 볼 때 많이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말이죠. 본인이 위기에 처하거나 궁지에 몰리면 항상 친위 부대를 배치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하고 마음이 든든하니까. 근데 그럴수록 더 다친 정치를 하게 되고 더 궁지에 몰리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더 당평이나 통합형 인사를 해야 운신의 폭이 넓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통합형 인사는 당연히 야당 그리고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죠. 본인이 하고 싶은 인사야 있죠. 그건 집권 초반 1, 2년까지는 그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민도 그 점은 용인을 해야 줘야 돼. 근데 지금처럼 표심이 이렇게 거의 뭐 분노의 이상으로 훨씬 터져 나왔으면 지금쯤은 그리고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한마디로 권력을 나누고 일정 부분 내려놔야 그나마 국정이 돌아가는 그렇죠.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 지금 벌써 뭐 이 당선인들 사이에서 벌써 터져 나온 목소리들을 이렇게 보면 아예 탈당하고 뭐 거국 중립내각을 구성하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심지어는 본인의 임기 1년 단축시키면서 4년 중임제 개헌을 나서라는 얘기도 나오고 벌써 의제는 다 나왔어요. 아주 센 얘기들이. 이 사실상 이건 거국 내각을 하라라는 요구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래서 이제 총리를 일단 저는 첫 단추는 총리를 스스로 뭐 권영세 이런 분이 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총리를 일단 야당에게 같이 합시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지 야당의 임명 동의안도 넘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총리로 하여금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제청권도 어느 정도 강요 제청권도 행사하게 하고 이러면 완전히 바뀐 모습을 보여준다면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거국 내각 이런 개인적으로 좀 반대입니다. 완전히 그럼 국정이 올 수도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국 내각론이 더 밀밀듯이 밀려오기 전에 국정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죠. 총리랑 비서실장이라든지 야당하고 협의하고 의견 듣고 그리고 여기저기 자문을 구하면요. 좋은 인물들 추천이 나옵니다. 그 노력을 적극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주위에 가까운 들만 보고 더구나 지금 안타까운 게 바로 며칠 전에 선거해서 당선됐거나 낙선된 분들 그분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총리 비서실장을 인선을 하려고 한다는 거는 국민들 입장 그리고 야당 입장에서는 정말 뭐지? 또 한 판 이렇게 뜨자는 건가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 대통령이 변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지를 갖고 있어도 그걸 실력으로 또 보여줘야 되잖아요. 실현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총선 끝나고 힘이 빠진 권력은요. 그 실력도 보여주기가 어려워요. 어렵죠 사실상. 아주 그 주변의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정말 중립적으로 10만 받는 분을 총리나 장관으로 모시려고 해도 이제 안 가겠다는 분이 훨씬 더 많아질 것이고 힘 빠진 정권에 가서 뭐하냐 뭐 이런 식의 시가 또 당장 의정 갈등 이런 것만 해도 이제 우리 좀 대화를 통해서 풀어보겠습니다라고 나가도 이제는 의사단체에서 안 듣죠. 아니 당신네 힘 빠진 정권인데 우리 더 버티면 우리가 완전히 완승할 텐데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그럴수록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은 야당이 협조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야당이 함께 도와주면 의정 갈등도 푸는데 쉬워지고 내각 구성도 쉬워지고 국민 신임을 조금 되찾는 데도 쉬워지거든요. 이걸 할 수 있을까요? 글쎄 그거를 해야지 그게 정치거든요. 네. 제가 그래서 뭐 거국 내각을 구성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의 거국 내각을 요구하는 거다. 이게 정치로 해석한다 말씀드렸던 건데 야당을 협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상상 이상의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탄핵은 물론이고 탄핵이지만 탄핵 이게 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다. 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라고 곳곳에 언론에 인터뷰를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줄지 봅시다. 많이 걱정되죠. 1시 32분이네요. 잠깐 교통정보 들을까요? 김민혜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나들이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량들로 정체 빚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옥산에서 청주 휴게소까지 14km 정체고 이후 안성분기점과 양재부터 속도 내려갑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당진분기점에서 서해대교까지 20km 정체고요. 이후 매송과 일직부터 밀립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방향 금왕 꽃동네 부근에서 대소분기점까지 밀립니다. 또 북진천에서도 속도가 내려가는데요. 지나서 안진터널 부근 1차로에 있는 사고 나서 일대 더욱 혼잡합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북충주에서 충주 분기점까지 정체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은 교통량이 늘고 있는데 공사 구간이 있습니다. 봉평터널 부근 2차로 막고 작업하면서 이 여파로 평창 나들목부터 정체입니다. 이후 경계권에서는 양재터널 일대로 이동량 많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인제에서 내린천 휴게소까지 또 강촌에서 속도 주춤하고요. 이후 서정부터 화도까지 10km 흐름 답답합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 광주 방향은 흥천이포와 광주 휴게소에 교통량 몰려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의 최진 원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잠깐 안내 말씀드리고 토론 이어갑니다. 이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대형 산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논밭두렁 태우기, 또 영농 부산물이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주시고 화목보일러 재는 안전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산림이나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에 들어갈 때에는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 휴대를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후반부 공통질문,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말 한마디, 누구의 입에서 나온 어떤 말입니다. 최창렬 교수. 저는 저기 홍준표 시장의 얘기인데요. 108석을 주었다는 건 국민들이 명줄만 붙여놓은 거다. 니 탓 내 탓하지 말자. 다 우리 탓이다. 불난 집에 콩이나 줍는 하지 말고 하나 되어 다시 일어서자. 내일은 내일의 태양 다시 뜬다. 이게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리더라고요. 108석이 뭐 108번뇌 같은 그림도 들고 아주 공교롭게 그렇게 됐는데 이거 좋은 얘기예요 진짜. 사실상 뭐 100석은 넘었잖아요. 명칭을 붙여놓은 겁니다 정말. 개헌절서만 간단히 가까스로 지켜준 거니까 정말 이제 와서 당내에서 니타 내타만 단지 이제 비판하고 성찰하고 반성할 필요는 있죠. 그 니타 내 탓으로 가서 또 그게 세력 다툼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비윤 친윤에서 갈라지면 안 되고 단지 어떤 것이 잘못됐는가, 왜 우리가 이 지경까지 왔는가를 서로 이제 되돌아보되 그거를 이제 서로 또 갈등 빚고 비윤 친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윤핵관, 뭐 신핵관, 용핵관 이런 말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얘기였다고 생각이 들고 선거가 또 바뀔 수 있어요. 하기에 따라서. 그래서 태양은 내일 다시 뜬다. 이 말이 좀 감명 있게 들리더라고요. 최진 원장은 가장 핫했던 말 한마디. 야, 어떻게 사람은 같습니다. 일단 홍준표 워낙 발언이 좀 임팩트 있게 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 빠뜨리는 게 뭐라고 했냐면요.
정부 여당이 바닥을 쳤다고 하는데 지하실도 있다. 더 내려갈 수도 있다. 네, 박근혜 대통령도 봤지 않느냐 그때. 네. 바닥만 치는 줄 알았더니 그 밑에 지하실도 있다. 근데 이 지하실보다 더 무서운 것도 있거든요, 사실은. 뭐요? 어제 제가 우연히 영화를 봤습니다. 여기 무덤도 있어요. 그것도 어디 나온 얘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제 책을 레임덕 이론과 실제라는 책을 썼는데 3단계가 있습니다. 레임덕하고 이게 바닥친 건데요. 지하실 가면 이제 블러드덕이라고 있습니다. 피 흘리는 오리. 이게 뭐냐면 내부에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중진들이. 그렇죠. 이게 정말 고통스러운 겁니다. 오히려 야당이나 외부에서 공격하는 건요. 견딜만 하거든요. 근데 내부에서 대권 주자나 중진들이 차별화하면 아주 힘듭니다. 네. 그렇게 블러드덕이 오래되면 나중에는 그야말로 국정이 올스톱 이제 데드덕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이게 지금 바닥 쳤으니까 이제 뭐 갈 만큼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죠. 네. 더 이상 이게 지하실로 가지 않도록 지금 좀 완전히 바꿔야 되는 예, 거죠. 예. 그냥 확 바꾸는 거. 요 정도로만 부족하고요.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 저런 정도까지 하나라고 할 정도로 놀라운 상점벽해 황골탈퇴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오늘 뭐 두 분이 이구동성으로 또 뭐 두 분뿐이 아니라 지금 모든 언론이 거의 외통수다. 그렇죠.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어쩌면 더 좀 파격적으로 갈수록 효과는 클 텐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지. 글쎄요. 지금까지의 그 쭉 뭐 사람이 바뀔 수 있는 거니까 또 바뀌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까지의 어떤 경로 의존성에만 비춰본다면 그렇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뀌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나흘 됐잖아요. 벌써. 근데 지금 그 뭡니까 한 줄인가 딱 두 줄밖에 안 나왔어요. 네, 저기 그 대통령 입장을 이제 얘기하는 게 그거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대통령 비서실장의 그것도 언어로 말이죠. 그것도 저는 벌써부터 이게 맞지 않는 거거든요. 대통령 얘기해야죠. 이쯤 되면 이제 육성으로. 근데 그게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것도 그래서 앞으로 지금 쭉 얘기들 나오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라는 그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게 우려가 되고 어제 우리 방송에 이제 국민의힘 쪽에 선대위 대변인 지내셨던 분이 패널로 등장을 했는데 그분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대통령실의 정무 라인에서는 총선 한 일주일 전이면 판세 분석을 해서 이건 우리가 질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만약 뭐 대패했을 경우 뭐 그나마 신승도 조금 그 했을 경우 이런 몇 가지 경우의 수에 따른 총선 직후에 해야 할 여러 가지 계획들을 이미 세워놨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하나 그게 제대로 안 세워놓은 것 같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아쉽다고 표현하던데 지금 벌써 말씀하신 것처럼 4일 지났는데 뭐 한간에서 들리는 얘기는 시간이 좀 더 걸릴 듯 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뭐 준비도 안 됐다는 거죠. 이 부분을 그리고 아마 지금 준비가 안 됐든지 아니면 준비한 걸 보고 했는데 대통령이 거부했나? 거부할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하고 다른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무슨 인식을 갖고 다시 있을까요? 말하면 아니 선거 이번에 진 거는 이해는 받아들이는데 4년 전에도 지지 않았느냐. 우리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보다 몇 석 더 많이 얻었고 부산에서도 더 많이 뺏어왔다. 낙동강 벨트도 우리가 이번에 선전했다. 결집하지 않았냐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닌지. 와, 그럼 진짜 뭐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이건 뭐 대한민국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 아닌 거죠. 이건 여야를 떠나서 말이죠. 그러니까 의석으로만 하면 지난 뭐 20일 때는 106석, 이번에는 108석, 그러니까 2석이 느는 거죠. 이런 설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정말 아유. 큰일 나는 그러니까 겁니다. 그 106석 뭐 또 한두 석 빠져갖고서 103석, 104석 이런 상태에서도 지난 2년 동안 해왔지 않느냐. 법 통과시키면 이기지 않았느냐 대선. 그러니까 법 통과시키면 내가 거부권 하면 되고 이런 인식으로 해왔는데 그게 가능했던 건 총선이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가만히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가만히 안 있는단 말이에요.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저는 집권 중후반기로 가지 않습니까? 전반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맞아요. 특히 공직사회에서 바라볼 때는 집권 중반기 넘어가면 설령 총선에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뭐 그 복지부동 비슷한 태도로 보이는데 할면 뭐 완패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제일 우려스러운 게 2020년도 선거에서 졌지만 2020년 선거에서 대선 이기지 않았느냐. 예.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게 가장 걱정이에요. 제가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만 대통령실을 저도 대한민국 이겼죠. 대선에서 이겼죠. 그래서 이겨서 그러니까 또 천신만고 끝에 이준석 대표 등등의 힘에 연합군에서 이겼죠. 천신만고 끝에 이겼는데 다 쫓아냈잖아요. 없다고 이 예. 사람이. 예. 그래서 그게 참 저는 원래대로 한다면 대통령이 사실 추가 전환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야당 중심이라는 야당 여당에도 그럼요. 예, 과거에 그렇습니다. 참 보기 좋죠. 네, 그렇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좋고. 예. 축하한다고 말이죠. 소문 아무튼 불불 끓었. 아직은 안 보입니다. 예, 안 보이죠. 자, 이제 또 총선에 또 나머지 뭐 조국혁신당 등등 얘기를 좀 나눠야 될 텐데 그 전에 또 역시 저희 프로에 오랫동안 고정으로 나오셨던 그 김만흠 전 그 국회 입법조사처장께서 새로운 미래 쪽으로 합류하셨어요. 정책위원장으로 합류하셨다가 비례대표 후보도 되셨는데 뭐 사퇴하기도 했고 이번에 결과가 아주 안 좋지 않습니까? 잠깐 좀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무튼 총선 치르느라고 고생은 하셨습니다. 네, 한 2달 동안 뭐 출장 간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근데 이번에 아무튼 비례 의석은 한 석도 못 내고 지역구에 딱 한 석 냈지만 그 지역도 민주당이 공천을 철회하면서 어찌 보면 민주당 덕에 당선된 결과밖에 얻지를 못했습니다. 자, 네. 총평을 해보신다면. 네, 새로운 세력 중에서는 가장 성과를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아다시피 선거 전에는 양당에 대한 불만이 있고 뭔가 새로운 세력에 대한 요구가 컸던 것은 분명했습니다. 예. 물론 우리나라 양당 독과점 구조에 익숙한 상황에서 제3의 신당이 활동하기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도 있었죠. 그래도 초반에 이낙연 신당, 이준석 신당 이렇게 조사했을 때 상당한 지지율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새로운 미래 관련해서 얘기하자면요. 선거 국면에서까지도 새로운 미래라는 정당이 이낙연을 중심으로 한 신당이라는 인식 자체도 확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당 명칭이 정해지는 과정 또 그 과정에서의 또 통합 시도하다가 왔다가 했던 것들 예. 그리고 이낙연 신당이라고 했지만은 사실상 당의 중앙당은 이낙연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이미지가 아니라 여러 세력이 모여있던 그래서 또 세력들에 따라서는 총선 국면을 보는 시각이 다양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당의 중앙당의 중심은 이낙연 대표를 중심으로 한 그런 방향하고는 달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컨대 대표적인 구호가 그래도 민주주의라는 구호를 내세웠는데요. 예. 제가 기자들한테도 물어보니까 이게 새로운 미래하고 그래도 민주주의하고 어떤 연상이 되느냐 별로 떠오르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럴 정도 상황으로 선거를 치렀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랬고 대표였던 이낙연 대표의 광주에서는 워낙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거의 종교 집단처럼 굳어져 있는 상황에서 예. 돌파하기가 어려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민심은 정권 심판 쪽에 가 있는데 난데없이 민주당 심판을 내세운 것 자체가 잘못 아니냐라는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오히려 민주당 심판을 제대로 했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 없었죠. 나중에 보면은 윤석열 정권 심판하고 또 김종민 대표의 경우에는 세종시 수도 이전 완성 이런 걸 내걸었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오히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보다도 민주당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 실패차가 아니냐라는 것인데 오히려 그거라도 확실하게 하고 대체 민주당론을 끝까지 밀어붙였다면 어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그 이낙연 대표가 본인이 양보하는 측면도 있었지만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오히려 정당에서 새로운 미래에서 이낙연을 조금 뭔가 숨기는 듯한 그런 형편으로 가가지고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 되었고 마지막 투표 당일날에도 새로운 미래가 이낙연 신당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당에 대한 인지도 자체가 형성되지 않는 가운데 선거를 치렀으니까 그랬고요. 또 하나 소수당은 비례대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당을 대변하는 비례대표 구도를 가지지 않고 선거를 치른 유일한 당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당을 대표하는 비례대표. 개혁신당의 경우는 천하람 등등을 내세워서 비례대표를 전면에 내세웠고 예.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은 말 그대로 조국 대표를 중심으로 전면에 내세웠고 예. 그런데 새로운 미래는
비례대표 후보들이 전면에 내세울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아마 물어보면 누가 대표로 나왔는지 모를 겁니다. 기억 못하죠. 여러 가지가 복합된 가운데 네. 그 결과가 사실상은 실패로 끝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조국 혁신당은 어찌 보면 더 강한 민주당이니까 이른바 제3지대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결국은 지금 우리 정치는 양당 체제만 훨씬 더 공고화된 결과 아닙니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 혁신당의 경우에는 2.5 정도의 세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이라는 표현은 불가능합니다만은 민주당의 우당으로서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커버해줬달까 물타기 해줬달까 그런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동반했던 정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나 출발 과정에서는 이낙연 신당, 이준석 신당이 만들었던 제3의 새로운 세력에 대한 에너지를 그쪽으로 흡수해갔던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우리 정치가 조금 발전하려면 제3지대도 건강한 토양을 좀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됐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굳이 꼭 제3지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양당이 덕권협하고 있는 구조를 깨뜨려야 됩니다. 자유경쟁 체제에서 국민들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양당 체제가 유지되는 것은 그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양당이 독과점을 너무 강하게 누리고 있다. 예. 아마 이 부분은 이구동성으로 지적을 할 겁니다. 예. 그렇다고 본다면은 국민들의 정치 문화가 바뀌어야겠지만은 그게 어려운 상황이라면은 현실적으로 독과점을 보호해주고 있는 특별한 특혜를 주고 있는 제도들이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선거제도도 그렇고. 예, 선거제도도 있고 제가 이 시간에도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큰 정당한테 특혜를 부여해주는 1, 2번을 주면서 뭉치게 해주는 기호순번제 이런 거. 기호순번제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다른 나라에서 소선구제 채택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나라는 소선구제의 승패에 따라서 적대적인 대결이 엄청나게 심하게 된다는 점이죠. 이것도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던 기호순번제와 관련이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선거제도 개혁 등등 다시 또 하지 않으면 사실 정치는 안 변한다 이 말이군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예, 수고하셨고 고맙습니다. 예. 김반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말씀 들어봤고요. 자, 참 뭐 두 분은 이 제3지대 어떻게 보세요? 제3지대에 대한 전 기대가 굉장히 큰 사람인데 기대도 그 반드시 당위적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번에 뭐 전혀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선거제도 안 바꾸고선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제도도 바꿔야 되고 유권자들의 인식도 바꿔야 되고 그리고 또 우선 제도가 우선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지금 너무 지금 유리해요. 거대 양당 제도에 말이죠. 그 소선거구제도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고 비례대표제도 지금 같은 준연동형 비례대표 이거 없애야 돼요. 이거 지난번에도 했고 이번에도 했는데 이것도 정말 제대로 해야죠. 네. 제3지대가 나올 수 있는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비례 의석수도 더 늘려야 돼요. 늘리든가 아예 더 많이 늘려가지고 비례 위주로 가든가 이렇게 해야 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보니까 양대 정당의 그 카르텔 구조만 공고가 되는 거예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제 다 까먹으셨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김진표 의장이 선거제도 개혁에 의지가 강해가지고 굉장히 강했죠. 국회 300명 의원 참여하는 전원회의라는 것도 했죠. 그다음 공론조사라는 것도 했죠. 뭐 별거 다 했어요. 그 정개특위에서 논의도 했어요. 한 1년여 전부터 하나도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어요. 선거 제도는 이제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 아주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이죠. 선거 한 달 전에 3월 8일 날 국회에서 제가 중도혁명이라는 세미나를 하고 책을 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조국 혁신당이 중도혁명을 일으킬지는 사실은 예측 못했습니다. 무슨 중도혁명입니까? 중국당은 중도라고 막판에 옮겨가서 대세를 반가름한다라는 점에서 제가 중도혁명인데 근데 요번에 조국 신당이 이렇게 뜨는 건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있지만 뭐 대국 메시지가 선명하고 뭐 있지만 그래도 호남에서 적극적인 지지가 있었다. 과거 안철수도 국민의 바람도 막 호남에서 벌크 때문에 가능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말이죠. 총선 때 비례대표 득표율만 보면 민주당보다 조국 혁신당이 광주, 전남, 전북 통틀어서 평균 10%포인트가 더 높습니다. 높아요. 예, 이건 엄청난 현실이고 들여다봐야 되는. 그리고 아무리 이낙연 대표가 뭐라고 해도 그래도 당대표도 하고 대권 주자였고 말하는데 세상에 이게 선거 비용 보전 15%도 미달하는 13.8%를 얻었습니다. 아니 게다가 옥중 출마한 송영길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보다도 덜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호남의 그런 반윤 정서를 단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다른 거 안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윤석열을 위해서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사람 이건 조국이다라고 하고 세게 밀어주고 있는 게 지금 조국 돌풍의 예. 가장 핵심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네. 좀 긴 흐름으로 보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상당 부분 민주당 쪽으로 기울어져 있던 분위기가 공천 파동 등등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깜짝 카드의 효과가 나오면서 오히려 국민의힘이 좀 앞서는 거 아니야라는 식으로 변화했다가 그렇죠. 네. 이 국면을 전반적으로 변화시킨 건 조국 혁신당이에요. 혁신당이죠. 분위기 자체를 완전히. 물론 뭐 이종섭, 황상무 등등의 변수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조국 혁신당이었다고밖에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죠? 예. 아무튼 선거에서 윤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표 좀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만한 뭐 민생 성과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 저는 그게 가장 결정적이겠다고 봅니다. 그게 없다 보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야당 심판론으로 가버린 거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표현하더라고요. 조국 혁신당이 출범하면서 선거가 이재명 대 한동훈 구도였던 것이 조국 대 윤석열 구도로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측면도 예. 그런 의미로 보면 맨 처음에 사실 조국 그 신당을 창당하겠습니다라고 외칠 때만 해도 다들 뭐 그렇게 민주당도 민주당조차도 아유 그 긋고. 저기 해봐야 뭐 많아야 한 7, 8% 얻지 않겠나 뭐 이런 식의 그렇죠. 전망에서 상당히 선을 그으려고 하더니 아니 갑자기 여론이 막 그쪽으로 가는 걸 보니까 됐어요. 전체가 변화한 거거든요. 영향을 다 받은 거고요. 윤석열 심판론이라는 게 한동훈 대 이재명으로 가면서 좀 희석되는 것 같다가 그게 확 살아난 거예요. 조국 대 윤석열이 돼버리니까 바뀌면서 근데 정권 심판론 그런 논리를 제대로 확 꽂히게 말한 사람이 조국이어서 대국민 같은 메시지 전달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아까 조금 전에 김만은 3년은 길다 이거부터 시작해서 아주 첫째 둘째 하고 제대로 팍팍 꽂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 주위에 있는 분도 조국 대표에 대해 참 비판적인 사람들도 아 저기 참 제대로 팍팍 들어온다 이게 머리에. 근데 이 팍팍 들어오면 좋은데 그 토양은 여기 윤 대통령이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원래 그렇게 어쨌든 너무 이 피의자가 과도하게 지지받는 것도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죠. 규범적으로 볼 때 그런데 그게 현실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규범적으로 보면 보복의 정치, 복수의 그렇죠. 정치 이건 별로 좋은 건 아니죠. 그럼요. 그러나 국민 상당수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그 현실이라면 그래서 저는 이제 더더욱 이럴 때일수록 권력을 쥔 쪽이 변화해야 정치가 바뀝니다. 맞아요. 권력을 쥔 쪽이 안 변하잖아요. 예. 그러면 조국 대표는 더 강한 보복과 복수의 그 칼날을 벼릴 것이고 명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명분도 생기고 이럴수록 정치는 팍팍해지는 거거든요. 팍팍해지고 더 증오로 바뀌고 유권자들도 그렇게 되고 아까 말씀처럼 무덤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하실에서 무덤까지 그러니까 1년 2년 정도는 대통령이 일단 싫든 좋든 밀어주는 것이 저는 상례라고 봤는데 이제 2년 지나면서 알겠습니다. 그럼 뭐 냉철하게 국민들이 변하죠. 아무튼 한 길밖에 없다고 오늘 뭐 우리 세 사람이 다 얘기했는데 그 길로 걸어갈지 아닐지 지켜보겠습니다.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열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최진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열이 부르는 나 같은 건 없는 건가요? 함께 듣고요. 전 다음 주에 뵙죠. 안녕히 계세요.